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창현 씨 한번 소개 가능하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별명이 21세기 원유라고 합니다. 원유? 어디서 뭔가 콸콸콸콸 쏟아지나요? 네, 금보다도 비싸다고 하죠. 금보다 비싸다고요? 네. 아니, 어딘가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욕심을 정말 많이 낸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렇게 네. 효과음까지 직접 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주제 네. 바로 저거군요.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빅데이터와 함께 재밌는 과학 여행 떠나보시죠. 빅데이터라는 말은 계속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요즘은 얼마 전 저희가 방송한 인공지능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전산학부 오혜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을 지배한다. 그런 미래를 꿈꾸는 오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데이터 AI 기획단 이상환 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를 사랑하는 키 작은 남자 이상환입니다. 결혼 기간보다 더 긴 26년째 사랑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더 길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아내분을 더 사랑하시죠? 아내분을 더 사랑하시죠? 대답이 바로 안 나오셨어요. 네. 아니, 데이터 AI 기획단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 키스티라고 하는 곳이 국가과학기술 데이터나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던 일들도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디지털비 대전시에서 설립하고 출연연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대전시와 대전 지역의 산업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하고 AI를 결합한 사업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빅데이터인데요. 현대 사회를 왜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두 분은 평소에 정말 빅데이터 세상이다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실시간 검색어가 화제가 될 때마다 네, 그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개인의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는 거대한 트렌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빅데이터 시대구나. 저도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 관련 용품을 살 때 정말 빅데이터 시대가 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들어온 거는 고양이 모래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모래 옆에다가 이 모래를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화장실을 샀는지 이렇게 다 확률적으로 알려주고 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또 화장실 치울 삽이 필요하니까 또 삽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야금야금 저의 지갑을 빼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빅데이터라는 게 좋기도 하면서도 무섭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다 빅데이터 덕분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 학교, 많은 단체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산다, 뭔가를 본다. 그럴 때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돼서 어딘가에서 남겨지고 기업은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 정부는 더 좋은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걸로 추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두고 21세기의 원유다.
빅데이터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단장님?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아, 그저 데이터라고 예. 해도 충분하다.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도 결국은 속성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산업경제 시대 이후에 데이터 경제 시대 넘어오고 4차 산업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데이터는 BTS다. 한마디로 대세다. 아, 대세다. 왜냐하면 산업경제 시대 때는 노동과 그다음에 인력과 그 자본이 하나의 생산의 3요소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그 하나의 자본은 인터넷이 토지가 되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고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캐피탈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는 하나의 자본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가 경제나 그다음 산업 경제에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자본이 되어버린 데이터인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빅데이터라는 게 대체 뭔가요? 네, 지금 박사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데이터가 사실은 빅이라는 거, 저도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새 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단 양이 많다. 정말 방대한 양.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10,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였으면 지금은 1,000,000명, 몇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많은 양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받쳐져야 돼. 이게 뭐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수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데이터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의 뭐 돈 가치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직업 그런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진, 목소리, 뭐 구매 패턴 굉장히 다양한 종류,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저는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네. 이전에도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불리면서 그렇게 화두가 되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언제쯤 나왔다는 그 문상은 잘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사 과학자인 그 마이클 콕스와 그 주변의 동료들이 IEEE 저널에 빅데이터 프로블렘이라고 냈어요. 이게 흔히 말해서 데이터가 너무 커서 분석할 수도 없고 데이터가 너무 커서 저장할 수도 없고 데이터가 너무 커서 전송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게 1997년도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개념과 정의가 현존하는 시점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과거에 10기가를 처리 못했다면 10년이 지나면 10기가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현상적인 것보다는 그 빅이란 것이 아주 큰 가치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인 학생이 말한 것처럼 멘트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이런 그 관점에서 빅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찌감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사님의 시간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정원의 접합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셨나요? 굉장히 느리게 가는데요. 맨 마지막이라서였습니다. 지난 한 해 경제 분야 온라인 뉴스, 온라인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먼저 여쭤볼게요. 1등 무엇이었을까요? 지난해라고 하면은 네. 코로나19 아닐까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였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맞히셔야 될 문제는 세 번째로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주식, 아닙니다. 비트코인? 아닙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요것은 손에 잡히는 물건이에요. 감이 안 오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다. 핸드폰. 아닙니다.
예전에는 안 가지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마스크, 마스크. 딩동댕. 네, 한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마스크 그렇죠. 어디서 구하는지. 마스크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검색이 무려 3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하나 만들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에서 방송했던 전기차, 배터리, 백신, 친환경 이런 것들이 뭐 다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나 있네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작년 한 해 많이 보았던 익숙한 단어들인가요? 그렇죠. 참 우리 즐겁진 않았지만 2020년 잘 무사히 보냈는데 그래도 그렇죠. 여기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사진 한 장 먼저 보내드릴게요. 빨리 받겠습니다. 기다렸다가 받으시면 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마케팅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어린 아이를 둔 엄마에게 온 할인 쿠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소비자들의 거주지, 생활 습관이나 선호 업종 등을 파악해 특정 소비자군을 지정해 광고하는 이 마케팅 기법은 무엇일까요? 흔히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땡땡땡땡 마케팅입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본 것 같은 그 마케팅 기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복이 없나요? 이 약간 빅의 반대 개념으로 보통 생각이 되는 단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작은 단위를 얘기할 때 이런 걸 쓰거든요. 나노. 비슷한데 땡땡땡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 정답입니다. 네. 마이크로 마케팅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결국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인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개인화된 타깃 마케팅을 두고 마이크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기업은 홍보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무차별한 전단지를 받지 않아도 돼서 서로 윈윈하는 마케팅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잡학사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못 맞췄네요, 저는 오늘도. 네. 다음 시간엔 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렇게 소비자 맞춤형으로 쓰이고 어떤 활용 방식이 결국에 중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마이크로 마케팅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개인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삶을, 더 건강한 삶을 줄 수 있는 의료 분야에서 이 개인화, 빅데이터 활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암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에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본다든지 뭐 이 사람의 증상을 더 깊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융에 있어서도 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앞으로 몇 년 정도 이제 세이빙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교육에서도 많이 쓰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중고를 통해서 다 똑같은 내용을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만 사실은 이거를 더 잘하려면 1:1 교육처럼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그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해외 사례들을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트 뭐 그런 큰 이제 유통업체들이죠. 유통업체들이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유통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요. 국내에서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데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들도 있죠.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타고 다니는 또 그런 것들에서도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지 그런 데에 배치를 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은 또 빅데이터 덕을 톡톡히 보는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해외 출장 가거나 많이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호텔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걸 많이 쓰죠. 네. 내 방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데이터를 올리죠. 그럼 나는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쓰겠다고 데이터를 올리죠. 네. 그 서로 이제 맺어져서 출장지에서 또 호텔 대용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도 택시가 없죠. 내가 빈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써달라고 올리면 또 이제 고객이 그 시간대에 그 자가용을 쓰죠. 물리적인 호텔이나 물리적인 택시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데이터와 주고받아서 사용자와 또 제공자 간에 또 맺어주고 하는 그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공유 서비스도 이 플랫폼이 있어야 가능한 거, 이 플랫폼은 또 데이터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데이터 3원칙이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데이터가 자본이 돼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잘 우수한 그 기업들은 현재 움직이는 데이터,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데 한 번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파생되는 데이터가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반에서 그 데이터를 서비스 될 때만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의 사례들 듣다 보니까 국내 기업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국내 기업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뭐 편의점에서 이쪽 동네에 사는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그 상품을 들여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쇼핑몰에서는 어떤 뭐 성별의 어떤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주문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서 국내 기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왜 예전에는 그 동네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께서 그걸 꿰고 계시잖아요. 아, 이 동네는 이런 거 안 돼. 이 동네에서는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요즘에는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데이터가 넘쳐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아주 짧게 강연을 통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 터줏대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터줏대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만약에 맛집을 차려서 돈을 벌고 싶은데 대전에서 어디에다가 내가 이 맛집을 차리면 제일 잘 될 것인가? 그거를 예전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터줏대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 질문이 뭘까? 어떤 동네에 차릴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사실은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터줏대감 대신에 우리는 데이터를 믿는 거니까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맛집을 차리겠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도를 딱 놓고 대전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갑천이 흐르고 있고 카이스트가 여기 있고 뭐 시청이 여기 있고 이런 걸 보고서 아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맛집을 차리면 되지 너무 당연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제 대전시가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대전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뭐 유동인구 그런 거겠죠. 그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시청 근처에 많이 있고 뭐 이쪽에 무슨 대전역 중앙로 근처에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에서 맛집을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빅데이터의 솔루션이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스몰 데이터이고 뭐 여기 유동인구 뭐 1년에 뭐 10만 명 그거는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왜 안 좋냐면은 사실은 나는 예를 들면은 브런치 맛집을 차리고 싶은데 뭐 여기는 몰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는 브런치를 먹는 곳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모여서 뭐 김치찌개를 먹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그냥 인구수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어떤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그 빅데이터의 세 번째 꼭지였던 버라이어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버라이어티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그것도 이게 볼륨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유동인구가 1년에 몇 명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양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이에요.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여기 몇 명이 모이냐 그거는 굉장히 간단히 무슨 엑셀만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 시간축도 있고 뭐 성별 나이 연령대마다 다 다르고 또 이 사람의 선호도도 있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하려면 엑셀로는 안 되죠. 엑셀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방법론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뭐 요새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딥러닝이잖아요. 요새 인공지능의 대세는 딥러닝인데 그러면 우리가 딥러닝으로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답은 모른다. 입니다. 모른다. 이 딥러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사실은 다시 데이터 수집된 거를 보고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냐. 딥러닝은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뭐 10만, 100만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단위의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아니면 사실은 딥러닝이 아닌 조금 작은 모델로도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모델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결정트리, 결정나무라는 그런 모델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하철역이 옆에 있냐? 지하철역에서 500m 반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yes, no. 그다음에 뭐 주변에 대학교가 있냐 없냐? yes, no.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가면서 yes, yes, yes. 그러면 이 동네는 이 유성온천역이 내가 좋은 곳이다. 라는 식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정 트리가 될 수도 있고 딥러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이 될 수도 있고 이 분석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일단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결과를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 이 스텝들이 있지만 사실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새로 정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이터 수집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내가 인사이트가 나올 때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이 데이터가 있고 그걸 분석을 잘하면 예전에는 터줏대감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가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단장님 공공 부문에서도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요? 예, 공공 분야 중에서 특히 영상 데이터, CCTV 있죠. 예, 그런 것들 가지고서 교통의 혼잡도 분석이라든지 교통 통행량,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때 귀경길에 몇 대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런 빅데이터 통해서 알고요. 제가 본가가 경기도라서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울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심야 버스 노선 있잖아요.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야에는 낮에 다니는 버스 노선이랑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대학가에는 굉장히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젊은이들이 다니는데 뭐 직장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거주 지역 같은 곳에서는 뭐 12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늦게까지 다니는 사람들은 그 노선을 계속 사용하게 하고 뭐 늦게까지는 필요 없는 노선들은 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시민의 편의는 극대화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올빼미 버스를 타봤거든요. 아. 네, 네. 서울에서 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저는 그냥 매우 편리하게 탔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서부터 제가 가고자 하는 집까지 그냥 한 번에 가서 편하게 탔는데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 제가 그때 대학교 앞에서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깨닫게 되네요. 굉장히 트렌드에 맞춰서 이동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트렌드에 맞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공공 분야에서는 기상 데이터들, 저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의 날씨가 뭐지라고 보는 것들, 네. 위성 데이터로부터 수집되고 날씨 각 지역별로 센서부터 나온 그런 온도 데이터부터 다 수집해서 내일의 날씨가 뭐라고 하는지 또 일주일 동안 날씨가 뭐라고 하는지를 또 알려주곤 하죠. 최근에 날씨만큼이나 더 많이 보는 게 코로나 현황. 각 지자체에 갈 때마다 문자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역에서 몇 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최근에 많이 없앤 상태에서 동선이 나오고 여러분 당신은 그 지역에 갔으니까 검사를 맡으라고 이렇게 공익목적상 공공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초반에 전 세계 과기 장관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연구 결과물들 이것을 서로 공개해서 코로나 퇴치에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회의도 했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효자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이렇게 뭐 돈도 되고 힘도 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공공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는 또 여러 노력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게 될 것이냐,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어디에 둬야 되냐, 뭐 굉장히 요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시에 그런 데이터 센터를 딱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시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하신 기상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서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좋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뭐 대학이나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네. 대전시에서 그 온천역 부근에 그 스마트 통합 전산센터가 있는데 대전시에서 수집된 CCTV하고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를 저장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는 거기에 저장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민간 기업의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것들은 각 지자체별로 새로운 이제 하나의 데이터의 흐름이다 보니까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 또 맹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탄소 중립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센터의 약점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예. 그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데이터도 이제 그 탄소 중립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제 유치를 하는 건 좋은데 데이터 센터 운영 부분도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전기를 덜 먹는 쪽으로 또 열을 덜 발생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전 말씀을 해주신 김에 단장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정보화 시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키스티 입사했는데 지금 26년째라고 말씀드린 게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정보를 만졌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은 이제 과학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정보에서 데이터로 이제 전환될 거라는 생각을 2008년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과학 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연구 데이터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 우리가 흔히 이제 논문, 특허, 보고서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 이
수집된 데이터들이 대부분이 기계나 측정 장비, 실험 장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연구자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이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과기부랑 2018년부터 그런 이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적인 정치를 2019년도에 만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이네요. 네. 아, 근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게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OECD 장관회의가 2015년도에 대전에서 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대전 선언문을 했었어요. 그 속에 하나가 오픈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네. 또 핵심이 오픈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공적 자금으로 투여한 나온 성과물들은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 게 오픈 사이언스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OECD 장관회의도 유치하고 대전 선언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연구 데이터 공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유권과 저작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네. 아직 자유롭게 활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뎌가고 있지만 이것은 대세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개선되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박사님께서도 그동안 연구를 쭉 해오셨으니까 이런 과학기술 데이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이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렵지만 그럼 이 과학기술 데이터들이 서로 잘 연계가 돼서 활용만 된다면 정말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이 가장 힘들어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고 싶은데 거기에 걸맞는 좋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연구자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구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 3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의 장점은요, 굉장히 휘발성이기 때문에 거꾸로 바꿔 얘기하면 빨리 사용할 수 있어요. 전송이 되게 빨라지는 거죠. 전달도 빨라지고 분석할 수도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근데 그거를 누구 혼자만이 갖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조금만 이렇게 공유해주면은 그 사람이 더 잘 닦아서 다이아몬드 만들 수도 있고요. 검은 모화도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도 연구자분들이고 그걸 만들어내신 분들도 연구자분들이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구자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이 빼앗기는 개념이 아니라 공유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공유 문화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또 연구 문화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해외 저널에다가 그냥 투고를 하면 돼요. 심사받고 하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못 믿으니까 데이터도 같이 내. 그리고 네가 연구했을 때 분석했던 소프트웨어도 같이 내.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볼 거야. 요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구 윤리에 대한 진실성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제 문화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점차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도 많이 알지만 서로 공유하고 활용해야지만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세요. 다만 댓글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여러 가지 것들은 연구자들에게 조금 더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신 연구자분들 좀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예비과학자 그리고 공학자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계속 드는데요.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설마 보따리를 준비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나와라 야! 빅데이터에 대한 궁금증들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데이터. 언젠가 돈을 받고 넘겨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OX판 들어주세요. 아, 데이터가 돈이다. 네. 얼마에 파실 생각이신가요? 얼마에 사실 생각이신가요? 가치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데이터 산업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만 수집해서 가공해서 그것을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넘겨주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하죠. 새로운 영역에 있던 지구권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도 있지만 더 발전될 것이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분들은 이걸 얼마나 잘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나는 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OX판 들어주세요. 머뭇거리시면서 저는 이제 SNS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SNS에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네. 내가 사고 싶은 거라도 그 광고를 클릭하지 않고 그냥 따로 창을 또 열어서 뭐 이렇게 가서 샀는데 지금은 그냥 클릭해서 사요. 근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유사한 광고들이 뜨는데 편리성이죠.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사실은 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네.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우리 개인 정보나 뭐 우리 아이들의 사진이나 그런 걸 아무 때나 올리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가 주는 나의 그 맞춤형 서비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지 약간 팻말을 이렇게 약간 세모를 숙이셨어요. 그럼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노력한 건 아니고요. 기관에서 아예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나 아량글이나 PDF에 그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 네네. 번호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네. 저는 사실은 IT 전공자인데 그런 걸 잘 가입을 안 해요. 편리함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데이터 전문가인 나. 하지만 나는 빅데이터보다 나의 직관을 믿는 편이다. 네, OX판 들어주세요. 왜 답변이 있네요? 약간 의외인데요. 네. 이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분석해서 내주는 결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창업을 하는데 어디 할까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직관을 더 믿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OX 퀴즈로 풀어본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 개인정보 유출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데이터의 양면성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많지만 피해보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피해, 뭐 데이터의 편향, 뭐 데이터를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거,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 서비스를 활용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나, 수집이 잘 되어 있나,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나, 특히 뭐 소수 민족이나 뭐 소수 성별이나 그런 좀 약한 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뭐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행 그 양면성 또는 여기 데이터에 대한 편중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그 지금은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이제 개정은 되긴 했지만 과거에 그게 왜 어려웠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형사처벌법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어기거나 아니면 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제공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 형사처벌법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50대인데요. 50대 XX 이름은 대체 51세라고 하는 건지 59세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가명을 쓰는 거죠. 홍길동 54세.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도 어떤 그 고객군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열어주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미국에는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스노플레이크라고 하는 네. 기업이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53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껏해야 이제 1,700억 정도, 약 300배 차이 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쁜 쪽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국가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돼야 이제 나쁜 영향은 어떤 게 될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활용은 어떻게 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정말 더 이해를 하고 잘 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하자. 네.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기 네. 때문에 더 활성화 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유망 직종들도 생겨나고 우리의 미래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고요. 과연 우리의 데이터에 의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된장과 와인은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장맛이 나고 가격이 비싸요. 근데 데이터는 쌓아두고 쌓아두면은 전 똥 된다고 얘기해요. 똥 된다고 얘기해요. 디지털 쓰레기죠. 네. 활용도 못하고 계속 그 물리적인 하드 디스크를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쌓아둘 수는 없죠. 네. 많이 생산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피터 드러그가 얘기하는 건데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만들어가는 거. 거. 예. 네, 박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아니고 여기 이제 젊은 분들 저기 플러스 우리 아이들일 텐데요. 교육을 보면 사실 저는 많이 달라진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워오는 것들 보면 수학에서 뭐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통계 같은 부분도 배워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겠죠. 뭐 프로그래밍도 있고 뭐 AI도 있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 더 이런 것들을 좀 중요성을 높이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 10년, 20년 후에 데이터를 잘 다루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다? 여기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는 모래알이다. 모래알. 네. 일단 정말 많잖아요. 네,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니까 모래알을 떠올렸는데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모래 조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그 조각을 보고 와, 저 모래로 인어공주를 만들고 저 모래로 로봇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도 정말 무수한 모래들을 가지고 인어공주를 만들어낼지 로봇을 만들어낼지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 펼쳐 나가질 것 같아서 저는 모래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좋네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막 손에 땀이 나는데요. 저는 빅데이터는 거미줄이다
거미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미줄이요? 네, 거미줄이요. 네. 창고나 나무 같은 데 가면은 이 거미줄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어디에든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거미가 짖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으면 지을수록 되게 견고해지잖아요. 빅데이터도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미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굉장히 좋은데요? 처음에 거미줄이라고 들었을 때보다 네. 훨씬 더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 할까요? 먼저 네, 제가 해보실까요? 먼저. 빅데이터는 활용 못하면 디지털 빅쓰레기다. 빅쓰레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데이터 생산국으로는 5위입니다. 생산. 네, 생산은. 근데 활용으로는 40위예요. 저는 또 변이라고 하실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빅쓰레기다 활용 못하면. 네. 저는 데이터는 이제 금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 좀 많이 들으셨을 네. 표현일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거기에서 좋은 거를 캐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캐낸 걸로 이제 인공지능이란 걸 만들고 그걸 우리가 이제 지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금을 어떻게 캐낼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거미줄 같은 것이고 미래에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모래알 같은 것이다. 활용 못하면 빅쓰레기, 활용 잘하면 금광이다. 와. 아니 점점 더 잘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매번. 네,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데이터가 자원이 되는 시대, 빅데이터는 세상의 변화를 잇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불리고 있죠. 네,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빅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과학이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쾌하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